3년 전 강원도 영월 땅에 아담한 기와집 하나가 들어섰습니다. 그 집에는 숙경부인이라 불리는 중년 여인이 16 난 딸 혜린과 몸종인 옥분과 함께 이사를 왔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늘 조용했고 마을 사람들과 왕래조차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온 동네 사람들이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이복의 박첨지. 그 숙경부인 말일세. 필시 보통 내력이 아닌 듯하네. 내 말이 아무리 봐도 곱상하고 기품이 철철 넘쳐. 어째서 이런 시골 구석에 왔을까? 장날이면 장터는 숙경부인의 이야기가 만발했죠. 어느 날은 혜린이 몸종 옥분과 함께 봄나무를 뜯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 청년 둘이 그녀들을 바라보며 속닥거렸습니다. 저 댁딸 참 곱지 않냐? 그러게 말이다. 저런 미색이면 한양 양반집에서도 모셔가겠어. 혜린이 돌아서며 청년들과 눈이 마주치자 사내들이 멋쩍게 웃으며 허겁지겁 도망갔죠. 옥분이 장난스럽게 혜린을 쳐다보았습니다. 역시 우리 아가씨가 한미모하십니다요. 사내들은 갓난 애부터 노인네까지 아씨만 쳐다보고 아주. 혜린이 얼굴을 붉히며 살짝 웃었습니다. 옥분아. 부끄러우니 넌 그 입 좀 다물고 있어. 그렇게 혜린은 마을에서 소문난 꽃으로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매파 춘심댁이 이 집에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부인. 제가 아주 좋은 혼처를 가지고 왔습니다. 동강 건너 이 진사댁이 얼마나 부잣집인지 모르시지요? 숙경부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 그렇소? 예, 그럼요. 그 집 둘째 아드님이 용모가 준수하고 문무를 겸한 인물이지요. 숙경부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조용히 살고자 여기까지 왔건만. 벌써 혼사 얘기를 해야 할 때가 온 건지. 혜린은 방문 밖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조용히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옥분이 혜린에게 다가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가씨, 이제 정말 시집 가시겠네요. 글쎄다. 시집 가는 것도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인연이길 바라야지. 그날 숙경부인은 잠자리에 누웠으나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자꾸만 과거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여기서 들키기라도 하면? 아니야, 절대 그럴 순 없어. 숙경부인은 답답한 마음에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달빛 아래 서 있는 그녀의 그림자는 쓸쓸하기만 했습니다. 혼담이 오가고 매파가 들락거리기 시작하면서 숙경부인의 마음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어느 날 매파 춘심댁이 큰 소리로 자랑을 하며 방문을 열었습니다. 부인. 이진사 댁에서 혼담이 왔어요. 이리 좋은 혼처가 있나 싶습니다요. 숙경부인은 마냥 좋지만은 않았죠. 혜린이 살며시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무엇이 걱정되세요? 숙경부인은 애써 웃으며 혜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혼인은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큰일이니? 이 어미는 신중하지 않을 수 없구나. 어머니가 걱정하시는 일이라면 분명 이유가 있겠지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어머니께서 너무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숙경부인은 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속으로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뒤 마침내 상견례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숙경부인은 아침 일찍부터 몸종 옥분과 함께 분주하게 차림을 갖추었습니다. 옥분이 웃으며 농담을 했습니다. 마님, 우리 아가씨 시집 보내기 아까우시죠?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 내 솔직한 마음은 계속 품에 안고 싶구나. 마침내 가마가 도착했고 숙경부인은 떨리는 가슴을 안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옥분아, 혜린이를 잘 부탁한다. 예, 마님.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숙경부인은 웃으며 가마에 올라탔습니다. 동강을 건너 24칸이나 되는 이 진사의 기와집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안사돈 될 이 진사의 부인이 환한 얼굴로 숙경 부인을 맞았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사부인. 반겨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두 부인은 사랑방으로 들어가 마주 앉았습니다. 잠시 후 갓을 쓴 이 진사가 들어와 숙경 부인에게 고개 숙였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숙경 부인의 몸이 휘청하자 안사돈이 급히 부축했습니다. 사부인, 어디 불편하시오? 어젯밤 음식이 잘못되었는지 몸이 좀. 죄송합니다. 이 진사의 얼굴에도 순간 당황한 빛이 스쳤지만 이내 평정을 찾았습니다. 불편하시면 오늘은 이만 돌아가시지요. 사주단자는 매파편으로 보내겠습니다. 숙경 부인은 돌아오는 가마 안에서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에서는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세상에 설마. 소잡던 도라미가?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잖아. 그녀는 옥분에게 부축을 받아 안방으로 들어서자마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마님, 어디가 편찮으신 겁니까? 옥분아.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두렵구나. 마님, 무슨 일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전 마님 편입니다. 그날 밤 숙경 부인은 깊은 한숨과 함께 긴 악몽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밤잠을 설치며 지냈습니다. 혜린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보이세요. 숙경 부인은 미소 지으며 혜린을 안심시켰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피곤한 탓이니 며칠 쉬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혜린은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혜린은 답답한 마음에 몸종 옥분과 동강가로 나갔습니다. 옥분아. 어머니께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해. 아가씨, 마님께선 늘 비밀이 많으셨어요. 다 이유가 있으시겠지요.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동강 건너에서 나룻배를 타고 온 청년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이 진산의 둘째 아들 이윤호였습니다. 실례하오. 혹시 숙경 부인 댁따님 아니십니까? 혜리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얼굴을 붉히며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누구신지요? 저는 이진사 댁 둘째 아들 이윤호입니다. 혼례를 앞두고 있어 한번 인사드리고자 용기를 내었습니다. 부모님이 알면 경을 치실 일이지만 제가 궁금한 건 못 참는 성미라. 어머나, 세상에. 아가씨 미모가 소문이 거기까지 났나 봐요. 혜리는 부끄러워 얼굴이 더 붉어졌습니다. 옥분아, 제발 그만 좀 해. 제가 너무 갑작스러웠지요? 실례가 많았습니다. 그저 한 번만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기쁘네요.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윤호가 돌아간 뒤 혜리는 가슴이 뛰어 옥분에게 속삭였습니다. 옥분아, 정말 괜찮은 사람 같지 않니? 아가씨, 얼굴만큼 성격도 참 좋아 보이던데요. 하지만 그날 밤 숙경 부인은 혜린의 이야기를 듣고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얘야? 아직은 너무 이르구나? 혜린은 의아한 눈으로 숙경 부인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뭐 걸리는 게 있으세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돌렸습니다. 그날 밤 혼자 남은 숙경 부인은 깊은 고민 끝에 옥분에게 말했습니다. 옥분아, 내일 매파를 좀 부르거라. 물어볼 것이 있다. 매파가 급히 숙경 부인의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아직 사주단자도 오지 않았는데. 숙경 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진사 댁은 어떤 연유로 영월까지 오게 된 게요? 매파는 잠시 생각하다가 속삭였습니다. 사실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원래는 한양에서 장사를 크게 하다가 사단이 나서 일이 피신 왔다고들 합디다요.
매파의 말을 듣고 확신을 했죠. 한양에서 왔다니. 역시 그 사람이 맞구나. 매파는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왜 그러시오? 아시는 분이신가요?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이제 그만 가봐도 돼요. 매파가 돌아가고 혼자 남은 숙경 부인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고민 끝에 매파를 통해 동강과 버드나무 아래서 이 진사를 비밀리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 진사가 먼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오. 춘아? 아니, 숙경 부인이라고 불러야 하나? 함부로 그 이름 부르지 마시오. 왜 다시 내 앞에 서 있는 것이오? 이 진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도 놀랐소.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하지만 이미 시간이 흐른 일이오. 서로 입을 다물면 아무도 모를 것이니 그뿐이오. 숙경 부인은 격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안 돼요. 혼담은 취소해야 하오. 대체 무슨 이유로 이러시오? 이것도 인연 아니겠소? 우리 아이들끼리라도 이어지게 말이오. 숙경 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내 딸의 아비가 당신일지도 모르니까. 이 진사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이 진사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그때 주변에 사내가 나 하나뿐이지는 아니었지 않소? 숙경 부인은 억울함과 분노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렇긴 한데. 나도 모르겠소.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진사와 숙경 부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오랜 과거로 돌아가 숙경 부인의 어린 시절.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 남원 읍내의 허름한 기와집 앞에서 연하는 쌀이비로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빗물이 발등을 적셨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눈을 깜빡이면 눈물이 흐를까 두려웠습니다. 연아야. 거기서 뭐 하냐? 안에서 걸걸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하의 고모인 이복댁이었습니다. 늘 욕을 입에 달고 사는 억척스러운 과부였습니다. 마당이 너무 지저분해서요. 쓸어서 뭐 하게? 이 집에 누가 손님 오디? 내 아버지 빚쟁이들이 다녀갔다. 이번엔 그냥 안 넘어가겠단다. 순간 연하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고모. 명월관에서 사람 내려온단다. 기생 교육받겠단 약조문 써야지 뭐. 그게 너네 가족 다 살리는 길이라는데 나는 도통 모르겠구나. 연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봄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눈시울이 붉어진 그녀의 뺨 위로 조용히 빗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낯선 사내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입꼬리를 희죽 웃으며 말했죠. 이 집이 이 연하 처자가 사는 곳이지? 한양 명월관에서 왔네만. 이복댁이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이런 날벼락 같은 일이 있나? 연아야, 썩 들어가거라. 됐어요, 고모. 나 이 집안의 빚도 내 이름도 내가 다 짊어질래요. 그렇게 남원의 봄비 속에서 한 소녀의 운명이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남원에서 며칠을 더 묵은 후 연하는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명월관 대문을 처음 들어섰을 때 연하는 코끝을 찌르는 향 냄새에 코를 찡그렸습니다. 그날부터 연하의 기생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엔 발림 연습, 낮엔 시 읽기, 저녁엔 검은고 줄을 튕기며 노래를 익혔습니다. 허리는 반듯하게, 손목을 부드럽게 풀어. 무슨 춤사위가 나무 토막 같냐? 밤이 되면 연하는 남몰래 책에 시를 써내려갔습니다. 분이가 연하를 훔쳐보다가 툭 하고 말했습니다. 뭐야, 글도 써. 혹시 글 공부하던 양반집 딸이었냐? 연하는 대답 대신 책을 덮었습니다. 눈빛 하나로 자신이 누군지 다 말하는 듯 했습니다. 기방을 맡아 운영하는
우두머리 기생매양은 연하를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연아, 그 아이 눈빛이 남달라. 그녀에게 춘하라는 이름을 붙여줬고 최고의 기생으로 만들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두 해가 흐르고 춘하는 무르익어 명월관의 간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윤참판의 눈에 띄게 되었죠. 그 아이 누군가? 춘하라고. 말동무라도 시켜보세. 참판날이 춘하는 아직 첫 이불을 덮지 않은 아이입니다. 값이 비싼데. 그날 밤 춘하는 윤참판이 있는 별실로 향했습니다. 방 안에는 술상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내가 춘하구만. 내 오늘 춤을 보고 이 늙은 심장이 들썩였네. 춘하는 얌전히 앉으며 웃었습니다. 감히 제 춤이 참판어른의 마음을 흔들었다면 더 바랄 게 없지요. 어허, 얼굴만 고운 게 아니라 입도 곱구먼. 그날 이후 윤참판은 매일 밤 춘하를 찾았습니다. 춘하는 그의 품에 안기진 않았지만 말 한마디로 남자들의 속을 태우는 법을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분이가 툭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좋겠다. 윤 참판께서 기와집 한 채 들여온댄다. 정식 소실로 드리겠다고 호들갑이야. 춘하가 윤참판의 소실로 들여질 거란 말이 돌고 얼마 후 윤참판의 본처가 분노로 들이닥친 날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춘하년이냐? 간댕이가 부었구나. 내 앞에서 뺨을 쳐맞아야 정신을 차리겠냐. 본처는 사람들을 대동해 명월관 마당에서 난리를 쳤고 춘하는 머리를 풀어헤친 채 끌려 나와야 했습니다. 춘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처참하게 진흙바닥에 나뒹굴었죠. 그날 밤 윤참판이 찾아왔지만 춘하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나 때문에 이런 수모를 겪게 하다니 미안하다. 곧 정리하마. 널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겨 편히 살게 해주마. 참판어른, 전 이제 누구의 소실도 되지 않겠습니다. 춘하는 몇 년을 장안에서의 화려한 날들을 뒤로하고 작게 색주집을 열었습니다. 한때는 장안 제1의 기생이었지만 어느덧 눈가에 주름이 앉고 목소리엔 쉰 기운이 묻었습니다. 여보쇼, 주인장. 막걸리 있소? 어느 날 저녁 어스름 피비린내를 풍기며 한 사내가 들어섰습니다. 소 잡고 나오는 길인데 술이 땡기더라고. 그가 바로 도람이었습니다. 투박하고 꾸밈 없는 말투, 정직한 눈빛. 손부터 씻고 와요. 술맛 다 가겠네. 도람이는 껄껄 웃더니 물동이에서 손을 씻고 와서는 막걸리 잔을 받았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고 서로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은 엉겁결에 엮였고 도람이는 어느샌가 그녀의 곁에 자주 머물렀습니다. 그러다 춘하는 도람이의 품에 안겨 잠들었습니다. 춘하는 어느 날 몸이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아이를 가졌구나. 누구의 아이일까? 최첨지일 수도 있고 도람이의 아이일 수도 있고 왕서방일 수도 있었습니다. 춘하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안 돼, 이 아이만은 나처럼 살게 하지 않을 거야. 그리하여 춘하는 홀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름은 혜린, 봄날처럼 맑고 단단한 눈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를 안고 춘하는 멀리 떠나 아무도 없는 곳으로 돌고 돌았고 결국 영월 땅의 당도에 그녀는 새로운 이름을 붙였습니다. 바로 숙경부인이라고